역사의 역설이라 할까요? 는 뭐냐면 결국 이렇게 카르타고를 철저하게 파괴해 놓고서도 카르타고라고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중요성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는 결국 로마가 지중해 연안을 완전히 석권한 다음에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스페인 지역까지를 완전히 자기들의 수중에 넣은 다음에는 카르타고에 다시 로마식 도시를 만듭니다. 이제 그런 방식은 사실은 고대 그리스로부터 온 거죠. 여러분 헬레니즘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그 고대 그 알렉산더 대왕.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 사람은 아니지만 보통 우리가 그리스로 이해를 하죠.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 자신이 스스로가 그리스의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가 가서 이긴 곳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하죠. 그게 이제 정확하게 몇 개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뭐 한 70개 정도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 70개 정도의 그 알렉산더 시를 만들고서 거기에 그 도시를 그리스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식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크로폴리스가 있고 광장이죠. 아크로폴리스가 있고 또 그리스식 도서관이 있고 그리스식 신전이 있고 그리스식 시장이 있고 그리스식 학교가 있고 그리스식 극장이 있고 이런 도시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가 지배한 기간은 매우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을 통해서 함락된 여러 지역의 도시들은 결국 그리스 문화가 찬란하게 꽃핀다. 그걸 이제 역사에서는 보통 헬레니즘 시대라고 말을 하잖아요. 헬레니즘 시대. 이것이 결국 지중해 연안의 문화를 그리스 문화 중심으로 융합하고 통일하는 데 기여했죠. 그런 과거의 전통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었던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는 카르타고뿐만 아니라 카르타고가 가졌던 식민지들도 다 로마 것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집트도 이제 로마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로마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로마의 영토의 중요한 거점 도시는 전부 다 로마식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을 만들고 로마의 신전, 판테온을 만들고 로마의 그런 민회, 로마의 여러 가지 중요한 건물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재건합니다. 각 지역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봐도 이것은 로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 전통은 사실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이제 1945년 이후에 미국이 세계의 대부분의 지역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많은 것이 미국식으로 변하는 거죠. 가령 우리 한국기술교육대학교도 미국식 대학교잖아요. 여러분은 그 잘 모를지도 모르지만. 또 우리가 사용하는 건물의 구성도 다 이건 미국식이거든요. 학교의 제도도 다 강의를 하고 평가를 하고 이런 것들도 다 미국식이잖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실조차도 미국식이잖아요. 그게 조선시대 할아버지들이 쓰던 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배하는 사회, 자기들이 정복한 사회에는 바로 자기네 핵심 지역에서 있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라든가 또 생활 양식을 이식하려고 하는, 심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고대 서양에서부터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잘 보여주는 것이 또 오늘날 남아있는 카르타고의 유적들이다. 페니키아는 페니키아의 생활 양식을 카르타고 도처에 심었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로마에 의해서 다시 정리가 되는 그런 역사를 겪게 됩니다. 카르타고는 700년의 번영을 누리다가 결국 로마에 의해서 망했는데요. 사실 제국도 언젠가는 망하는 거죠. 그런데 로마 역시 결국은 사라지는 거죠. 여기 이제 지금 카르타고를 재건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건 완전히 로마식이 되는데, 교수님, 이 가운데 있는 건 뭡니까? 동그란 건 이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이제 내항이죠. 밖에서 배가 들어오면 배를 다 검열을 거쳐서 좁은, 그죠? 좁은 목을 통해서 둥그런, 이게 이제 저반 시설이죠. 거기다가 배를 대게 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길쭉한 건 뭡니까? 그건 로마 사람들이 전차 경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전차 경기장을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저쪽 구석에 있는 동그란 건 뭡니까? 그게 바로 콜로세움이죠. 원형 경기장이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긴, 저 굉장히 큰 건물들은 뭡니까? 이거는 이제 그 로마의 신전이나 로마의 행정부 같은 것을 거기다 만든 것으로 보이네요. 이렇듯이 어디를 가나 이것이 로마의 도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 이제 그 로마를 최전성기로 몰고 갔던 것은 케사르, 즉 줄리어스 시저인데요. 줄리어스 시저가 로마 사람으로서 클레오파트라와 연합을 해가지고 결국 아이도 하나 낳잖아요. 아들도.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로마의 지배자로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분노한 로마의 공화파 사람들이 시저를, 귀국한 시저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거기서 이제 브루투스여 너마저도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브루투스가 이제 시저를 살해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브루투스는 시저가 아들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혹시 그건 알아요? 이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집트의 파라오인 건 맞아요. 이집트의 파라오인 건 맞는데 혈통상으로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었죠. 그럼 어디 사람입니까? 혈통상으로는 그리스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리스 사람이 어떻게 이집트의 파라오가 됩니까?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할 적에 알렉산더 제왕 밑에 한 참모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통치하도록 위임을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어가지고 하나의 프톨레마이오스 왕가가 형성이 되고 그 이집트는 결국 그리스의 식민지로서 존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옷차림을 보면 완전히 이집트 사람으로 보이지만 클레오파트라는 그리스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스 사람의 후예로서.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와 로마는 대단히 밀접한 관계에 있죠. 로마가 그리스를 식민화하긴 했지만 그리스의 전통을 매우 중시하고 그리스를 계승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줄리어스 시저 입장에서는 클레오파트라가 그리스 사람이기 때문에 이집트의 지배자이면서 그리스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이질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사람들은 이제 서로 정치적 야심이 있어서 이집트라고 하는 엄청나게 부유한 지방을 줄리어스 시저가 자기가 통치하게 되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로마의 정치적 업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들은 연합했던 거고 또 클레오파트라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로마의 시대에 자기들이 독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줄리어스 시저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제 결국 줄리어스 시저는 공화파에 의해서 제거가 됐지만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가 결국 사실상 황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계속 황제입니다. 로마가 이제 제국이 되는 거죠. 황제가 다스리는 다문화 국가가 되어서 과거의 카르타고든 과거의 페니키아든 과거의 페르시아든 과거의 그리스든 과거의 이집트든 또는 아직 그때까지 나라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던 프랑스나 독일 지역 그리고 영국 지역까지도 제패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로마 문화의 중심에는
로마 문자가 있는 거죠. 그 로마 문자, 로마의 법을 기록한 문자, 로마의 철학을, 로마의 신학을, 로마의 기술을, 로마의 과학을 기록한 그런 문자는 결국 페니키아로부터 이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페니키아, 상업국가 페니키아의 문자는 나라는 비록 망했지만 로마의 문자로 탈바꿈해가지고 결국 서양 문명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런 점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때요? 이것은 단순한 문자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 문자는 문자 자체만으로는 역사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듣고 제가 여기 적은 세 가지 문제를 좀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노트에 적어두고 또 질문이 있으면 질문도 옆에다 꼭 적어두기 바랍니다.